지평선 끝에서 피어오르는 거대한 먼지구름. 땅을 뒤흔드는 수십만 병사들의 발소리와 군마의 말발굽 소리.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깃발의 물결.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가 제국의 모든 것을 걸고 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100만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살기와 위압감은 고구려의 산천초목을 모두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눈앞에 닥친 이 재앙과도 같은 위협 앞에서 국가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고구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 그 뒤에 숨겨진 영웅의 놀라운 지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양제의 끝없는 야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문제가 수십 년간 이어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지만 양제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업적을 뛰어넘어 천하의 모든 이민족을 발 아래 굴리고 진정한 천하의 지배자가 되기를 갈망했죠. 그의 화려한 황궁, 대오나 건설과 같은 거대한 토목공사는 그의 과시욕과 정복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양제의 눈에 고구려는 그저 자신의 위대한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오만한 동쪽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돌궐과 손을 잡고 수나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양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황금빛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보며 감히 천자의 명을 거역한 고구려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의 오만한 눈빛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죠. 양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수나라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의 탁군, 지금의 베이징 지역에는 전국 각지에서 징집된 병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대장간에서는 밤낮으로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병사들을 무장시킬 갑옷과 창, 칼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황하와 장강을 잇는 대오나는 군량미를 실은 배들로 가득 차 물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육로에서는 식량과 무기를 실은 수레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12년 이른 봄, 모든 준비를 마친 수나라 대군은 고구려를 향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행렬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먼지, 기둥은 하늘을 뒤덮었고 땅의 울림은 수백 리 밖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고구려 국경의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척후병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위협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요동성 주위를 개미떼처럼 에워싸고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공성전을 개시했습니다. 수십 대의 포거, 즉 거대한 투석기가 쉴 새 없이 집채만 한 돌덩이를 성벽을 향해 날렸습니다. 성벽보다 높은 거대한 누차, 즉 공성탑이 삐걱거리며 성벽으로 접근했고 그 위에서는 수나라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동성 주변의 들판은 고구려의 청야 전술로 인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나라 군대는 극심한 보급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나라 병사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양제는 직접 전투를 독려하며 조급함을 드러냈지만 철옹성 같은 요동성은 좀처럼 함락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을지문덕은 거짓으로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협상을 명분으로 직접 수나라 진영을 방문합니다. 수나라 장수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의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을지문덕은 태연한 표정으로 적진의 한복판을 걸으며 겉으로는 항복사절로서의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수나라 군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보이는 병사들의 표정, 녹슨 무기들, 허술하게 관리되는 보급 창고, 그리고 장수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진영을 유유히 둘러본 후 고구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적을 무너뜨릴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유인책이었습니다. 요동성 공략이 몇 달째 지지부진하자 초조해진 수나라 진영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예병으로 구성된 별동대를 꾸려 요동성을 우회하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직접 타격하자는 것이었죠. 우중문과 오문술 같은 역전의 노장들이 이끄는 30만 5천의 별동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일치 식량을 휴대하고 평양성을 향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을지문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나라 별동대와 마주칠 때마다 싸우는 척하다가 패배하며 달아나는 고의적 패배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고구려군이 계속해서 패퇴하자 수나라 장수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고구려군을 얕잡아보게 되었고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더욱 깊숙이 추격해 들어왔죠. 을지문덕의 심리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유명한 시, 여수장 우중문시를 보냅니다.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기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하였네. 싸움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부디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 시는 겉으로는 우중문의 공을 칭송하며 항복을 권유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뜻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30만 대군이었던 수나라 별동대는 평양성에서 불과 30리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평양성의 거대한 성문과 텅 빈 들판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수나라 장수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수나라 별동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진흙탕에 빠지고 굶주린 병사들의 신음이 빗소리에 섞여 들립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수나라의 정예 별동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비참한 행렬이었죠. 갑옷은 흙먼지로 뒤덮여 본래의 색을 잃었고 손에 쥔 창은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정복자의 오만함 대신 오직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는 절박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를 병사 하나가 힘없이 쓰러지자 동료들은 그를 부축할 기력조차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양성을 눈앞에 두고 승리를 장담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텅 빈 성벽의 환영만이 그들을 조롱하는 듯했거든요. 마침내 그들 앞을 거대한 강줄기가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설수, 오늘날의 청천강이었죠. 이미 며칠간 내린 비로 강물은 제법 불어나 있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언제 고구려의 추격병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수나라 장수 우중문과 오문술은 지친 병사들을 다그쳐 서둘러 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차가운 강물에 몸을 담그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강물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나라 별동대의 절반가량이 강을 건너 중앙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요하던 강 상류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거대한 물의 포효였죠. 을지문덕이 미리 강 상류에 둑을 쌓아 막아두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약속된 신호와 함께 일제히 터져 나온 겁니다. 마치 성난 거인이 포효하듯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수나라 군대를 덮쳤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집어삼켰고 사람과 말이 뒤엉켜 순식간에 휩쓸려 내려갔죠. 무거운 쇠갑옷은 물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병사들은 서로를 붙잡고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군대가 건너던 강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목숨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강기슭으로 겨우 빠져나온 병사들, 그리고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후미의 병사들 앞에 새로운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강 양쪽의 숲과 언덕에서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던 고구려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온 것이죠. 수나라 군대는 이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물살의 동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의 날카로운 창과 칼은 혼란에 빠진 수나라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베고 찔렀습니다. 하늘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용맹한 고구려의 기병들은 흩어진 적군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살수는 그 이름처럼 피와 물이 뒤섞여 붉게 물든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나라 별동대 30만 5천 명, 그들 대부분이 이 살수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살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평온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들은 고구려 추격대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며 압록강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이는 처절한 퇴각이었죠. 굶주림과 부상, 그리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길 위에서 쓰러져 죽어갔고 그들의 시신은 까마귀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0만 5천 명의 별동대 중에서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 요동성으로 돌아온 자는 고작 2,700명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수나라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역사의 유례없는 참패였습니다. 이 끔찍한 패배 소식은 수나라 양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죠. 불과 몇 달 전 100만 대군을 이끌고 호기롭게 고구려를 침공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예병력 30만이 고작 수천 명의 패잔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패전의 책임을 물어 우중문과 오문수를 쇠사슬로 묶어 압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살수에서의 단 한 번의 패배는 단순히 군사적 손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 박힌 치명적인 비수와도 같았거든요. 살수대첩의 패배는 수나라의 국력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구려 원정을 위해 무리하게 동원되었던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끝없는 부역과 징병, 그리고 과도한 세금으로 민심은 이미 흉흉했죠.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대참패 소식은 들끓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수나라 곳곳에서 반란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한때 통일 제국의 위용을 자랑했던 수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제국은 고구려 원정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수대첩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을지문덕의 지략과 고구려의 용기가 만들어낸 살수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단순히 한 나라를 지켜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분수령이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이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승리. 하지만 고구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불굴의 용기로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쟁취해냈죠.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스러운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수대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내어 모두가 하나로 뭉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회적, 개인적 도전들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천년 전 살수에서 울려 퍼졌던 고구려의 함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을지문덕이라는 이름과 살수대첩의 기억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의 강물이 한 제국의 운명을 삼켜버린 그날,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나라에 이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른 당나라와 고구려가 펼친 숙명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